안녕하십니까.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의 박경추입니다. 누군가는 양파 껍질이라고 하고 누군가는 고구마 줄기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을 빗댄 말들인데요. 검찰이 법원에 낸 구속영장 청구서와 의견서 분량만 무려 1,200쪽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 새벽 구속 수감됐습니다. 헌정사상 4번째 구속 수감된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됐습니다. 정치 보복이라는 기막힌 주장을 할 것이 아니라 역사와 국민 앞에 사죄하고 국민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게 도리입니다. 부패공화국 오명을 씻어낼 수 있도록 이 전 대통령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서 일벌백계로 자,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혐의로 보면 구속이 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보통 한 3가지로 법률적인 설명을 했었죠. 첫 번째는 사안의 중대성. 지금 전 전임 대통령이 110억 원대 뇌물 혐의와 회사를 차명으로 소유하고 350억의 비자금을 횡령, 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건 사안의 중대성은 굉장히 큰 겁니다. 두 번째는 이제 도주의 우려가 있느냐. 전직 대통령인데 설마 도주의 우려가 있겠느냐. 이건 대부분 없다고 볼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세 번째가 문제인데요. 증거인멸 가능성이에요. 그런데 소환 조사에서 이 많은 혐의들을 검찰이 다 질문을 했을 텐데 거의 다 부인했습니다. 인정한 거 하나, 국정원 특활비 10만 달러 받은 것은 인정, 한 1억 원 수준이죠. 이거 대북 공작금으로 썼다. 해명이 더 이상했던 거예요. 1억 원을 대북 공작금으로 쓸 일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이것도 좀 해명이 필요한데 국가기밀이라 말할 수 없다. 향후에 이 완전히 모든 사안이 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몰리는 정점인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럼 말맞추기라든가 증거인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도하게 되면 향후에 법적 절차가 꼬일 수 있으므로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서는 구속 필요성이 있다라고 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저는 도주 가능성은 낮게 보더라도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를 봤을 때는 법원이 구속할 가능성이 애초에 큰 사건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최근 지금 뭐 방송에서 자막이 나오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막이 없으면은 최 교수님께서 변호사인 줄 뭐 구속의 요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데 네. 그 도주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견을 말씀드리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됐는데 도주할까라고 하는 판단을 저희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건데요. 그거는 저 사람이 도망갈까라고 하는 주관적인 가능성을 보는 게 아니라 형량이 높이 선고될 것 같으면 도망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물론 뭐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는 신분이나 주거의 안정, 뭐 특히 다스가 다 한국에 소재에 있는데 외국에 나가시기 힘들지 않겠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혐의를 받고 계신 그 뇌물죄요. 100억 원대인데 다른 건 뭐 증거에서 다 터지겠지만 60억 원의 뇌물에 대해서는 현재 자수서가 제출돼 있잖아요. 네. 또 삼성전자 부사장님이 자수서가 제출돼 있는 상황인데 이 혐의, 이 하나의 혐의만으로도 법정 최저형이 10년입니다. 10년. 그러니까 다른 정황에 따르면은 조문상으로는 무기징역까지 가능한 범죄인데 이렇게 이렇게 중형의 선고가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당연히 구속될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또 한 가지는 동종 범죄의 다른 피의자들이 어떻게 취급을 받았냐 하는 문제입니다. 네. 다 구속됐어요. 나온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왜 이분만 나오느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될 수, 정치적인 논란에 또 휩싸일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법적인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했던 사건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 안 할 수 없죠.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번에는 밝혀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검찰이 1,200쪽의 뭐 그 수사 자료를 준비한 영장 자료로만 그 정도라고 하는 거니까요. 네. 실제로 배경되는 자료는 뭐 10,000페이지가 넘어갈 걸로 아마 예상이 됩니다. 이 정도 자료를 본다면은 다스의 실소유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인 걸로
혐의를 입증하는 상당한 자신감을 보인 걸로 생각이 되고요. 뭐 이번에는 재판을 통해서 다스의 실소유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다라고 확인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검찰이 영장에 그렇게 썼잖아요. 100% 이거는 이명박 전 대통령 거다. 본인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여러 증언이나 진술이나 증거 자료들이 이미 그렇게 가리키고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검찰이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 것이고 지금까지 그렇게 가려져 있던 진실이 밝혀져서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주장을 하지만 여러 진술이나 증거로 봤을 때는 100% 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시 실소유주라고 생각합니다. 이 BBK 문제가 터졌던 건 2007년 대선 과정입니다. 네. 그리고 본선도 전에 한나라당 경선에서 이 문제가 상대 측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캠프에서 제기가 됐던 거죠. 네.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은 이명박 후보 것 아니야? BBK가 이명박 후보 것 아니야? 그리고 나서 지난해부터 다스는 누구 겁니까? 이게 국민적인 어떤 질문, 수수께끼가 됐다가 이제 법적 절차로 들어간 거죠. 저는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100%라고는 단정을 못 짓겠고 네. 저는 99.9% 정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것이다라고 믿고 있지만 이제 법적 절차가 그것을 판결해 줄 것이다. 그래서 저는 마음 급하지 않습니다. 네. 어떤 재판의 최종적인 유무죄, 뭐 형이 떨어진다면 형량까지 지켜보고 나서 아 지난 10년의 궁금증이 이제는 천일하에 드러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승우 기자는 어떻습니까? 전 10년 만에 뒤집힌 결론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처음 검찰이 이 다스에 대해서 주목했던 게 2007년이지 않습니까? 네. 2007년 대선 직전에 검찰이 수사를 해봤더니 다스가 누구 건지 모르겠다 일단.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다스의 주주 명부를 보더라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란 증거는 없다고 했었고 또 다스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흘러간 돈도 찾을 수 없었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똑같은 수사기관이 검찰이 10년 만에 자신들이 이제 말을 뒤집은 거죠. 그렇죠. 이번엔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또 하나 이제 흔히 이제 우리가 빼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차고 넘치는 증거들이 너무 많다. 뭐 돈 예를 들어 돈의 흐름이 보이는 거죠. 뭐 다스 법인카드를 누가 썼는지 살펴보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썼더라. 또 하나 이제 그 영포 빌딩의 지하 창고를 보니까 거기 있어서는 안 될 증거들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청와대 기록물들이 거기 수두룩하게 쌓여 있더라. 그게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유라는 걸 입증할 만한 증거가 많더라. 이런 증거들이 차고 넘치니까 아마 이번엔 좀 다른 결론이 나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래서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어느 서류에도 본인이 주인이라는 글이 없다라고 얘기했다는 말이 저는 그 말이 더 이해가 안 돼요. 어느 범죄인이 일부러 범죄를 행하면서 자기 이름으로 거기다 이름을 하겠습니까? 다 차명으로 하지? 그게 무슨 증거라고 저는 제시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요. 지금 영포빌딩 말씀하셨으니까 영포빌딩에서 나온 많은 자료들 중에 청와대에서 끊임없이 다스 관련된 보고를 받았다고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왜 자기와 직접 관련도 없는 회사의 보고를 직접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증거들로 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주장은 거짓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1월 입장 표명 때도 그랬고 계속해서 정치 보복이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 사실 말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동조, 이렇게 호응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정치 보복이라 얘기하려면 어느 정도 논란의 여지가 있어야 돼요. 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해서 범죄 행위나 이런 검찰의 조사 내용이 나온 걸 보면 그 논란의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본인의 이권을 위해서 온갖 이권 개입을 했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정치보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을 가지고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법률적 투쟁에서 어느 정도 본인들이 유리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 이 상황으로는 법률적 판단을 받아봤을 땐 본인들한테 불리하니 결국 정치적인 문제를 끌고 가야 결국 진보와 보수대 그런 정치 이데올로기로 부딪혀져서 본인이 살아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찾아보겠다는 시도라고 보여지는데 우리 국민이 그 정도로 수준이 낮지 않습니다. 지금 뭐 이 상황을 봤을 때 국민들도 판단하실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여론도 결코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유리한 쪽으로 돌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정치 보복 말고는 다른 걸 내세울 만한 게 없어서 그런 것, 뭐 그런 측면은 없을까요? 참 안타까운 일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엄정하게 수사를 해야 된다, 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는 비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 80% 정도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동조하는 세력도 국민들도 상당히 적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그 소환 당일날 그 자택을 비춘 화면을 보면
이렇게 태극기 2개만 집 앞에 꽂힌 채 2개만 덩그러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을 본다면 참 아쉽고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에 그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본격 수사가 시작된 거는 맨 처음에는 이명박 대통령을 향한 수사가 아니었잖아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그 해외 송금 200만 달러 그 수사를 하다가 보니까 이게 이제 그 국정원 특활비로 연결이 되면서 이게 막 활활한선처럼 터져버린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국정원 특활비 같은 경우는 이제 잘 아시는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김윤옥 여사를 보좌하고 있는 그 비서관에게 돈 10만 달러를 줬다. 어느 장소에 구체적으로 놨다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엔 부인하다가 유일하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조사 들어가서 인정한 게 이겁니다. 10만 달러 받은 건 인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명박 전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온갖 뭐 전달자 역할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이 범죄 행위에 공모를 했던 사람들이 본인들의 그 공모 사실들을 다 증언하기 시작하는 거죠. 뭐 1차적으로 저는 본인들에게 올 수 있는 어떤 형량 이런 부분을 줄기한 것도 있다고 봐요. 두 번째, 이명박 전 대통령의 행위가 본인들이 봐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돈에 민감하고 돈을 모으는 일에 너무너무 집착이 있다고 하는 부분들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결국 측근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의 진술로 또는 폭로로 이어졌고 그것이 검찰이 조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서 지금의 단계까지 오게 됐다. 결국 측근들의 뭐 돌아섬 뭐 다른 얘기로 하면 배신이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의 범죄 행위를 들춰내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그리고 김희중 제1부속실장이 이제 검찰에서 진술을 하고 난 다음에 정두원 의원이 그랬죠. 끝났다. 네.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한 정도였는데 왜 이분들이 지금까지와는 네. 다르게 완전 180도 달라진 진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얘기하실 때 양파 껍질이냐 고구마 줄기냐 화두를 던지셨는데 네. 지금 고구마 줄기에 양파들이 달려있는 형국이에요. 양파는 점조직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점조직 유형의 청와대 참모 중심, 청계재단 중심, 다스라는 기업 중심 또는 뭐 이 일가 중심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입장에서는 특활비가 청와대로 흘러들어갔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이 증거도 있고 진술도 있어요. 그럼 이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총무기획관 입장에서 바로 판단이 되는 문제입니다. 대통령 지시로 이 돈이 대통령에게 전달된 게 아니면 이것은 다 내가 죄를 뒤집어 써야 하는 것이구나. 그럼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여기서 고민을 하다가 검찰의 진실을 이야기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공범 아니에요. 통로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금이 움직인 통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그럼 이거 공범이라기보다는 종범, 심부름한 인물 정도다. 그럼 그 주범은 누구냐?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다. 이렇게 본 거고요. 이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본인이 살아남기 위해서 본인 책임이 아니었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더 큰 패를 보여주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급물살을 타게 되는데 애초에 국정원 특활비는 4억 정도에 불과했어요. 이것도 큰 돈이지만 상대적으로는 그렇게 크지 않게 느껴지는데 60억이 튀어나오는 게 바로 다스의 미국에서의 소송 이 비용을 삼성전자가 대납했다. 여기서부터 일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영포 빌딩에 청와대 문건들이 터져 나오면서 다스에 대한 증거 자료가 나오는 거고요. 청계재단의 이제 이 이병모 전 사무국장 같은 경우에는 아예 외장 하드의 장부들이 파일로 나오면서 이제는 아까 빼박이라는 말씀을 쓴 것이 자 증거인 자료들이 있고 관련자들이 진술하는 게 일관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으로 급물살을 탔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김백준 기획관의 이력을 보면요. 네. 그 이명박 전 대통령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거든요. 회사 시절부터 그렇죠. 같이 있었죠. 현대 시절 때부터 같이 있었고 40년직이고 네. 40년직이고 또 세간의 평가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에 대해서 이명박보다 더 잘하는 인물로 평가를 받고 네. 있고요. BBK 소송에서 이제 소송 대리인도 맡았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BBK 특검 같은 경우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떤 정치적 생명을 걸었던 그 소송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그 김백준 씨를 맡겼다는 건 어떤 정치적 동지이기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김백준 전 기획관은 또 그 전에도 또 2007년 대선 자금도 총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돈에 대해서는 뭐 그 김백준 전 기획관을 능가하는 분은 없을 거다. 또 그리고 또 김백준 전 기획관뿐만 아니라 또 이분은 또 자금 관리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김백준 전 기획관도 그렇고요. 뭐
이영배 씨, 이병모 씨 이렇게 이제 그 영포빌딩 주변에서 또 다스 주변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금을 관리했던 인물들이 이렇게 참 많았었고요. 또 그분들이 또 공통점이 2007년 특검 수사 때랑 2008년 특검 수사 때랑 2007년 검찰 수사 때 다 검찰에 나가서 다 말씀을 하셨던 분들이에요. 또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말씀하셨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또 한결같이 또 말을 또 뒤집고 있다는 거. 이런 걸 볼 때 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또 궁지로 몰아넣고 있는 게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박 변호사님. 지금 이 측근들이 말을 바꾸는 게 심경의 변화라고만 보기 어려운 게 지금 좀 전에 얘기했지만 이미 그 2007년, 2008년에도 죄가 드러나면 벌을 받을 거라고는 다 예상할 수 있는데 그때는 부인했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뭐 세상이 좀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갑자기 이렇게 심경의 변화가 온 뭐 좀 다른 분석, 다른 이유 좀 있지 않을까요? 뭐 가장 쉽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이분들이요, 간단한 분들이 아닙니다. 청와대에서 핵심적으로 일을 해보셨던 경험 있으신 분들인데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현재 그 사정 라인이 가지고 있는 수사 의지와 확보된 증거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분들은 뭐 저희들보다 훨씬 정확한 판단을 하실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분들이 아닌가 싶고요. 네. 이제는 피해 나가기 어렵다는 나름대로 판단을 하신 게 아닌가 싶고, 특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국정을 통해서 뇌물로 전달됐다고 하는 돈이 이동된 것까지는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이 돈이 누구에게 전달된 것인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상황까지 만든 겁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판단을 해야죠. 방법은 이 돈이 자기가 최종적으로 받은 돈입니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이 돈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된 것입니다라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네.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를 자기가 받았다고 하는 순간 감당할 수 있는 형량이 아닌 걸로 또 판단된 게 아닌가 싶고요. 그 형의 최저가 10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는 사실대로 말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즉 이들이 심경이 변화된 게 아니라 코너에 여기까지 몰려 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궁지에몬 스모킹건, 측근들의 입,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영포빌딩 압수수색에서 나온 그 지하 창고에서 나온 자료들이 아닌가 싶어요. 그 1월 25일 날 이제 MBC 카메라에 이제 네, 아주 적나라하게 생생하게 찍혔거든요. 잡혔죠. 네. 보면 그때 상자가 한 40상자 넘게가 나왔었고요. 그 상자에 붙여 있는 표시가 이제 BH, 블루하우스 이제 청와대를 뜻하는 그렇죠. BH가 붙어 있었고요. 또 다스라는 말이 붙어 있었고 거기 있으면 안 될 자료들이 거기에 이제 쌓여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또 비밀 창고의 존재는 또 그 이전까지는 또 알려지지 않았던 존재였고요. 거기서 수많은 증거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또 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금고지기, 뭐 방패막이었던 분들이 그 증거 앞에 무너진 게 아닌가. 사실 증거 앞에 장사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그 2008년도 BBK 특검이 이제 수사를 마무리한 다음에 국회에 낸 보고서를 한번 찬찬히 읽어봤었단 말입니다. 한 200페이지가 넘는데 그 자료 보고서를 읽어보면 이제 검찰이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냐면 그 진술을 듣고 그런 식으로 판단된다. 그렇게 판단된다라는 이제 결론을 내리거든요. 어떤 말이냐고 하면 증거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참여 관리인들이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이 사람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또 B라는 사람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종합을 해볼 때 그렇게 판단된다라는 이제 결론을 내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제 증거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었고, 그게 이제 검찰의 수사의 의지의 문제였겠죠. 그리고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뭐 빼박, 차고 넘치는 증거들, 그 증거들 앞에서 이제 증인들이 그러니까 그 참고인들, 뭐 이런 또 증인들, 뭐 방패막이들, 뭐 금고지기들이 무너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도 이 영포빌딩 지하 창고에서 나온 자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지 중간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이사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가져왔다. 대통령 기록관으로 검찰은 그걸 가지고 빨리 수사하지 말고 넘겨라. 그래서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었나요? 예, 행정소송이 지금 걸려 있습니다. 그 소리 소문도 없이 무슨 일이죠? 내셨습니다. 근데 이게요. 들여다보면은 이 행정소송이 상당히 이 사건과 관련돼서 많은 쟁점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뭐 간단한 내용은 영포빌딩을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더니 거기에 청와대에서 생성한 문건들이 다수가 발견된 거예요. 근데 이 원래 원칙대로 하자면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모두 공개를 하되 뭐 국가안보나 여러 가지 이유로 공개하지 않을 자료는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을 공식적으로 해서 보관 장소에 옮겼어야 맞는 자료들입니다.
스스로 그 법을 어기고 보관하고 있었죠. 근데 이것을 말하자면 걸렸죠. 압수수색까지 걸리고 나니까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대로 처리해달라 이렇게 행정서를 낸 거거든요. 그건 인정을 하면서. 예, 그래서 참 놀랍다. 더군다나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금 서거하시는 노무현 그 대통령께서 봉하마을로 대통령 기록물을 유출했다고 해가지고 고발했던 이 그렇죠. 역사가 있었던 걸 저희들이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지라고 좀 뭐랄까 심정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라고 또 비난할 수 있는 부분이 발견되는 거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것은 입장 표명이 없이 조용히 행정소송을 왜 제기해놨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그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료가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에 대한 굉장한 스모킹건이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고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위반된 압수수색이라는 것을 주장해 둠으로써 향후 본안 재판에서 증거 능력을 부인하기 위해서 수를 하나 두어둔 것이거든요. 지금. 그럼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까? 뭐 법리적으로는 한 번은 판단을 받아야 되겠죠.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의하면 이거는 재판이나 수사상 공개돼서는 안 되는 자료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뭐 그런 여러 가지 법리상의 쟁점을 남겨놓은 것입니다. 치밀하게 이렇게 한 수 한 수 두어가면서 증거 능력을 부인할 것들은 부인하고 신빙성을 탄핵할 건 탄핵하면서 사실은 자신의 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는 모습이다. 또 그 모습이 사실은 일목요연하기보다는 약간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검찰은 이 서초동 영포 빌딩을 비자금 저수지라고 네. 밝혔거든요. 이 영포 빌딩이 청계재단이 있는 건물이잖아요. 원래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다가 나중에 재단 설립하면서 이제 청계재단은 소속이 넘어간. 그럼 청계재단에서 이렇게 불법 자금 이런 거를 많이 관리했던 건가요? 이 명포 빌딩에 다스 서울사무소도 있죠, 청계재단도 있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이명모 그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 관리인 중에 한 명으로 지목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영포 빌딩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자료들이나 아니면 이명모 사무총장이 제출한 자료들도 상당히 수사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또 하나는 아까 지금 박 변호사님 지적하셨듯이 지하 창고에 숨겨놨던 청와대에서 가져왔던 이런 문건들 이런 부분도 사실은 중요한 자료가 되죠. 왜냐하면 청와대에 있으면서 다스나 아니면 본인의 사업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보고를 받거나 아니면 지시한 내용들이 거기 메모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김백준 기획관이 거기 메모로 써가지고 그걸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검찰을 조사받으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조작된 거라고 그랬어요. 아니 그럼 청와대에서 만든 문서가 조작됐다는 말입니까? 전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만큼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영포 빌딩에서 나온 여러 가지 증거 자료들이 본인한테 아주 스모킹건이 될 수 있다는 걸 인식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인을 하는 것이고 심지어 조작했다고까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까지 하면서 탄핵을 하려는 시도를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이명박 대통령 퇴임을 앞두고 왜 청계재단 만든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은 청계재단 역시 약간 위장 사업체 같은 느낌이에요.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이제 그 전 재산을 이제 자신의 논현동 집 한 칸을 빼고 다 내놓겠다 해서 실제로 했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또 뭐 완부할 건 없을 것 같긴 한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실은 부동산 임대업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남에 세 채 빌딩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영포 빌딩, 영일 빌딩, 그다음에 대명주 상가라는 세 개의 건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재산을 이제 출연을 한 거거든요. 이제 이병모 씨의 히스토리를 쭉 보면 역사를 보면 현재는 이제 그 사무국장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세웠던 부동산 관리 그러니까 임대업체의 직원 그리고 또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또 이상은 씨 이명박 전 대통령의 맏형이었던 이상은 씨의 자금을 관리했던 자금 관리인이기도 하고요. 또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이죠. 처남 그 고 김재정 씨의 또 직원이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 이병모 씨가 이명박 일가의 재산을 이제 통합 관리한 인물로 의심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력들을 살펴보면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 그 영포 빌딩이 어떻게 해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를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가장 큰 재산으로 등장했던 빌딩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출연을 해서 자신의 손에 떠났다고는 하지만 자신의 어떤 그림자 안에는 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좀 의심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말이랑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이 검찰이 법원에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 표현이 있는데요. 이 전 대통령 일가의 부를 지키기 위한 30년의 여정이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지금 백승호 기자가 한 말하고 굉장히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이게 아마 30년의 여정이라고 한 건 제 생각엔 1985년을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때 이제 도곡동 땅을 이제 그 처남 김재정 씨와 이상은 씨가 똑같이 돈을 7억 원씩 내서 사들이거든요. 그게 10년 만에 이제 7억 8천에서 한 15억 6천만 원 정도 투자를 해서 그 도곡동 땅을 사들였는데 그 10년 만에 100억 원을 벌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200억을 벌어들인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투자 수익을 올렸는데 이제 그게 이제 사실은 살펴보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 아니었느냐. 그 도곡동 땅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차명으로 가지고 있는 걸로 의심되는 모든 재산들의 어떤 뿌리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도곡동 땅, 다스, BBK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이 어떤 이명박 3종 세트의 그 뿌리격이 이제 그 도곡동 땅이기 때문에 이제 그때부터 쭉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아마 이제 30년의 여정 그런 식으로 역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게 80년대에 시작되는 게 다스도 그 시절에 창업된 회사예요. 그렇죠. 87년도에 만들어져서 네. 도곡동 땅을 매입한 뭐 몇 년 상간에 당시에 이제 대부기공이라는 이름으로 다스의 전신 회사를 설립하고 사실은 창업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2003년에 이제 이름만 다스로 바뀌었지만 그 시점이 돼서는 이제 지분을 더 이제 갖기 위해서 도곡동 매각 대금을 가지고 집어넣었다는 거죠. 이름만 등장하지 않았지 30년 역사가 돈이 스스로 결정하고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누구의 의지로 움직여졌는지는 문학적으로는 아주 쉽게 추론이 돼요. 네. 법적으로 입증하는데 30년이 걸렸을 뿐으로 보여집니다. 자, 지금 다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백 기자. 그 다스 수사의 좀 핵심 쟁점 좀 정리를 해 주시죠. 현재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들을 보자면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부분이 뇌물 수사 60억 원 정도. 그러니까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김경준으로부터 다스가 투자한 돈 140억 원을 그러니까 반환받는 과정에서 이제 삼성의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거죠. 그게 60억 원 정도 이제 대납을 했다는 거고요. 그게 이제 가장 그 뇌물 액수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그 재임 당시에 이제 김재수 LA 총영사와 이제 청와대 공무원들을 통해서 동원을 해서 이제 그 국가 공무원들을 동원을 해서 그 소송 돌려받는 과정에 동원을 직권남용을 했다는 게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 또 하나는 이제 이게 결과적으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다스의 실소유주다라고 이제 영장에 적시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하나는 이제 300억 원대 비자금도 결국은 비자금을 횡령한 것도 결국은 이제 주범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냐. 또 이런 결론에 또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하나 더 꼭 추가해야 될 게 이제 이 대목이에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22억 5천만 원에 상당하는 뇌물이 110억에 이제 사실 다스 소송 대납비 외에 두 번째로 큰 규모인데 이 중에 또 5억 원 정도는 김윤옥 여사에게 전달이 됐다. 그 전달자는 이상주, 맞사위다. 이렇게 지금 이제 검찰의 조사 결과가 추론되고 있는 혐의를 구성하고 있어서 그럼 22억 5천만 원을 이 이팔성 회장은 당시에 왜 줬을까? 자신의 이 회장직을 좀 더 유지하기 위함이다. 그럼 이게 이제 매관매직에 해당하는 거 아니냐? 이외에 뭐 공천헌금도 있고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돈은 어디서 나왔냐면 이팔성 회장의 주머니에서 나온 자기 사재가 아니고 예를 들면 성동조성해양과 같은 이 여러 가지 정부 산업은행이라든가 국채은행으로부터 지원받아야 되던 기업체 산업체에서 거출한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한 가지는 지금 혐의의 일부는 국고 손실에 해당하는 이 나라 돈에 손을 댄 정황이 있는 거고요. 하나는 이제 기업 CEO 출신인데 기업들로부터 돈을 걷어서 어찌 보면 이것을 비자금으로 활용했던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다스에서 지금 추정되는 350억 원의 거래로 비자금을 조성해서 배임 횡령한 것 이외에도 저는 참 이게 나라 경제에 여러 가지로 타격을 입혔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김윤옥 여사 관련해서 의혹들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김윤옥 여사에 대한 수사도 이어질 가능성이 어떨까요? 있을까요?
뭐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상당 부분 혐의 입증이 불가피하게 된 상황이 되자 관련된 여태까지 혐의를 부인하던 많은 분들이 자인하는 진술들을 많이 모이고 있는, 지금 저희가 언론 보도로 드러나지 않은 정황들도 상당히 많다고 보입니다. 네. 김윤호 여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이시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경제적으로 동일시할 수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평가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윤호 전 여사가 별건으로 뭐 공범으로 구속되거나 이런 것보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추가되는 형태로 될 가능성이 많고 그 과정에서 참고인 혹은 피의자로 김윤호 여사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할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우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스의 소유, 뭐 다스의 경영 이런 건 그냥 가족 일이기 때문에 누구 것이 주인이 누구인지 뭐 밝혀지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하지만 지금 이 법의 판단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다스가 누구 건지는 정말 중요한 상황인 거죠. 사실 저희도 왜 그렇게 중요한지 잘 몰랐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그 SNS에 태그로 다스는 누구 겁니다 뭐 달고 그럴 때 정치적인 압박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드러나고 있는 혐의를 보니까 정말로 중요한 거였구나 이런 걸 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검찰의 영장 청구 그 범죄 사실을 보면 다스를 통해 다스가 사실상 이명박 전 대통령 것이 맞다라고 네. 확인을 하면서 그 자금을 기반으로 해서 정치인으로 변모하는 데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을 하였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경제적 그 기반이 지금의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든 모든 모태가 되었다라고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데 기둥이 되는 사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검찰의 의견이 사실 많은 부분 또 이해가 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그 300억 원대 비자금을 지금 검찰은 그중 상당액을 뭐 국회의원, 그다음 서울시장, 그다음에 18대 대선을 앞둔 그 선거 운동을 할 때 썼다고 하는데,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검찰은 지금 대통령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사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것도? 공직선거법에서 제일 강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이 돈을 주고 표를 사는 걸 금지하는 겁니다. 뭐 그게 법조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가장 강력하게 금지하고 있는데 그런 행동을 한 걸로 지금 의심되는 정황들이 포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다스 비자금을 통해서 그런 행동을 한 것으로. 그렇게 되면 이거는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당선 무효 사유가 맞습니다. 다만 지금 이미 임기가 끝나 있는 상태고 네. 또 그 관련 그렇게 돈을 지출하고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형사처벌이 확정된 경우에만 해당되는 문제인데요. 그분들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공소시효는 지금 좀 지난 걸로 판단이 됩니다. 만약에 이분들에 대해서 처벌이 되고 당선 무효가 확정되면 이미 임기는 끝나셨지만 그걸로 인해서 보전받았던 선거 비용을 반환해야 되는 쟁점이 남게 됩니다. 반환은 누가 하게 되냐면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후보자로서 대통령 후보로 추천했던 정당이 그걸 반납해야 돼요. 근데 해산된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지금 해산돼 있지 않지 않나요? 새누리당에서 추천을 하고 당명만 바뀐 상태로 법인격이 그대로 계승된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부채나 자산도 승계한 것이겠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이 되겠죠. 예, 아마 반납할 가능성도 지금 뭐 공소시효 문제 때문에 실질적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지지만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다스 관련해서는 전 늘 그런 궁금증이 있었어요. 왜 일개 회사 주인을 우리 대한민국의 검찰이 총동원해서 특검까지 동원해서 찾았는데 왜 주인을 못 찾아낼까? 아, 정말 주인이 따로 있는 걸까? 그런 의심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굉장히 쉽게 찾아내는 것 같다는 느낌도 받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수사 의지의 문제가 아닐까요? 그 당시 제가 이제 2013년도에 이제 전두환 비자금 수사를 했었거든요. 네. 그때 박근혜 정권 첫 취임 초기였죠. 그때 보면 한 200개가 넘는 금융기관에 일제 영장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금융계좌를 다 뒤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의도에 있는 모든 금융기관의 계좌를 다 뒤집니다. 네. 그러니까 뭐 우체국, 뭐 보험사까지, 뭐 제2저축은행. 근데 그것도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뿐만 아니라 측근 일가까지 다 그 자금을 다 뒤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의도를 다 뒤져서라도 우리가 비자금을 찾아보겠다라는 수사 의지가 반영된 표현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또 성과도 있었죠. 네. 실제로 성과도 있었고. 근데 그때 수사랑 지금 수사를 비교해 보면 좀 수사 의지의 문제가 가장 크지 않았나.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수사 의지의 문제. 근데 왜 수사 의지가 이제는 생겼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네. 글쎄 국민들이 어떻게 볼까 싶습니다. 그 검찰은 국민들이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혐의를 드러내고 있는 검찰에 대해서 박수만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를 잘 인지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지금 수사되고 있는 건 철저히 수사해서 뭐 모든 범죄 사실을 잘 소명할 의무가 지금 검찰에 있는 한편에 지금 이 정권 들어서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적극적으로 호응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의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예. 지금 검찰 잘한다고 칭찬하고 있는데 이 검찰은 정말 뼈아픈 반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검찰 조직은 그대로 있던 거잖아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사람들이고 똑같은 수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갑자기 잘하는 거니까. 답이 바뀐 게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만이 아닌 겁니다. 검찰도 그러네요. 답이 바뀐 겁니다. 저는 네. 거기다가 한마디를 더 보태고 싶은 게 검찰 뼈아픈 반성을 해야죠. 또 하나는 언론도 같이 반성을 해야 돼요. 백 기자님이 왜 10년 전에 출연을 안 하셨을까요? 그때부터 나와서 말씀을 계속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좀 엘리트 조직이 권력에 줄을 서는 행태 이번에 완전히 바뀌어야 일상적으로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사회로 나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좀 보태봅니다. 자, 이명박 대통령에 관한 의혹이 굉장히 많습니다. 검찰이 이번에 제기한 의혹만도 뭐 차고 넘치는데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죠. 뭐 제2롯데월드 인허가 문제, 그다음에 국군 사이버 사령부 댓글 그리고 여론 조작,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사자방이라고 하는 그렇죠. 이 4대강 자원외교 또 방산비리 이런 것들에 대한 수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생각하세요? 당연히 해야죠. 지금 현재는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인 비리 쪽으로 가 있지만 이건 이제 국가기관을 이용해서 사실은 뒤를 봐준 거 아니겠어요? 제2롯데월드 같은 경우에는 보도는 내용만 보면 황당하게 그지없어요. 아니 국가가 컨설팅을 해주잖아요. 제2롯데월드에. 네. 롯데를 불러가지고 우리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도와줄게요. 이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왜 적극적으로 안 나오세요? 아니 무슨 국가기관이 일개 기업의 공항의 어떤 각도까지 활주로 각도까지 바꿔가면서 이 민원을 해결해 주려고 이렇게 노력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국가기관이라고 하면 정말 공익을 위해서 일하는 곳인데 이 기업이 하는 일을 위해서 국가기관의 모든 조직들이 동원이 되고 국정원까지 동원돼 가지고 도와주고 컨설팅을 해줬다고 하니까 이건 황당하기 그지없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고요. 사이버 사령부 댓글 사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러 진술들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 일했던 사람들, 돈 받았던 사람들, 일당 얼마씩 받으면서 댓글 올렸던 증거들 많이 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지금 구속돼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 문제도 정말 적극적으로 파헤쳐서 우리 사회가 권력기관이 어떻게 이렇게 민간인들을 사찰하고 또 여론을 조작하고 이런 일을 했는지를 들춰내야 됩니다. 그럼 아직도 갈 길이 굉장히 멀었네요. 액수로만 따지면 뭐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훨씬 크지 않나요? 지금 국책 사업이 이제 조 단위, 예를 들면 뭐 단군 이래 최대 사업비가 투자됐던 이 4대강 사업. 그럼 최소한 22조 아닙니까? 더 들어갔다는 이야기. 그리고 해마다 들어가는 비용까지 하면 계속 불어나고 있는 건데 이게 지금 감사원에서 이미 박근혜 정권 때 3번의 감사 결과가 적절한 사업이었다, 아주 부실한 사업이었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가 바뀌잖아요. 그럼 지금 다시 한번 판단해야 되는 시점에 와 있고요. 4대강 열심히 강바닥을 팠는데 강수인 다시 원복이 됐고 녹조할 때만 남지 않았습니까? 왜 그랬는지. 그리고 이제 방산비리는 명확하게 리베이트나 이권 구조가 있었겠죠. 이런 부분들을 시간이 흘렀지만 파헤쳐야 그것이 이제 온전한 의미의 적폐청산이 완료되는 게 아닐까. 이것은 지금 시작도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상당수 국민들이 과연 전직 대통령이 이 검찰 수사를 보면서 저런 일을 했단 말이야. 큰 충격을 받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 검찰 수사 어떻게 진행돼야 될지 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 같은지 간단하게 얘기를 좀 해주시죠. 우리 백승호 기자부터 할까요? 아까 방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제 검찰과 언론의 어떤 뼈아픈 반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직이란 얘기를 하면서 본인이 정직이라는 어떤 그 덕목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 상황까지 온 것 같고요. 네. 검찰과 언론은 그 이름에 걸맞는 일을 제대로 했는가, 그러니까 검찰은 제대로 수사를 했는가, 네. 또 언론은 또 끊임없이 의심하고 그걸 제대로 보도를 했는가. 결국은 그게 이제 30년, 40년 이어진 어떤 불을 지키기 위한 여정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그런 뼈아픈 반성이 또 이제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언론이 알려주면 국민들은 공분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규합된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걸 우리가 봤어요. 현직 대통령도 파면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나중에 공권력이 움직여서 검찰이 수사하고 조사하고 재판을 회부하고 사법부가 움직여서 이제 판결이 내려지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직도 재판 결과는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았어요. 오래 기다려야죠. 사법적 절차는 오래 기다릴 수밖에 없고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헌재의 이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을 파면했잖아요. 그런데 국민들이 먼저 이것을 알아야 움직일 수 있어요. 지금까지는 10년간 몰랐기 때문에 국민적 공분이 집결되지 못했고 그래서 오히려 은밀하게 그들은 이것을 숨길 수 있었다고 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저는 검찰도 탓하고 싶지만 앞으로는 그러지 마시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 국민들이 정보를 처음에 접하도록 만들어주는 우리 언론부터 제대로 우리가 뭐 워치덕이라는 얘기 하죠. 우리의 그 파수꾼의 역할을 지켜낸다면 그 다음은 순리적으로 풀려가는 시대에 우리는 접어들었다. 앞으로는 이 과정을 정말 종종 해외와의 조약에서 쓰이는 얘기인데 되돌이킬 수 없다. 그건 불가역적인 앞으로의 물결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검찰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하지 않고 정말 법대로 그야말로 법대로 해야 돼요. 법대로 조사하고 모든 나오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뭐 진술이든 아니면 뭐 수사를 통해서 나오는 모든 사실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내고 처벌해야 됩니다. 뭐 저도 세 분 말씀에 전반적으로 동감입니다. 동감이면서 제가 고민하는 문제는 이렇게 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한 명을 중형으로 우리가 처벌하고 나면 끝나는 것인가 이런 말씀을 좀 같이 고민해보고 싶고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개인이었냐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이해의 공동체였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표방하는 가치 그리고 내가 줄 수 있는 이권과 함께한 공동체가 있었죠. 그리고 구체적인 몇몇 기업들은 이해관계로 청탁한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들 마음속에서도 저런 방향으로 가면 그것이 약간 불법적이거나 탈법적인 방법이더라도 또 뭔가 경제적인 사정이 나아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뭐랄까요 좀 탁한 생각을 저희들이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 건 국민들 개개인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정치 지도자가 지시하지 말아야 될 방향을 지시한 것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이 혼란스러워졌던 과정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뭐 영장 뭐 이런 과정은 상당히 비극적인 것이고 한 전직 대통령의 비극이 아니라 그가 세웠던 가치관, 즉 아까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었잖아요. 선거의 공정성과 룰을 해친 문제. 이것은 내가 어느 정당을 지지하건과 무관하게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우리가 하나의 뭐 원칙적인 룰로 가져야 되고 공직이라고 하는 자리는 자기 이해관계를 위해서 이용되어서는 안 되는 자리라고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국민 전체가 합의하는 과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도의 개혁과 뭐 처벌해야 될 사람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계속 잘못한 사람만 처벌하고 사회가 바뀌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걸 계기로 야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스스로가 이런 걸 용납하지 말자라고 하는 전체적인 새로운 각오, 각성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언론은 두 개의 얼굴을 가진 감시견이어야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단히 사회를 감시하고 또 하나는 언론 스스로를 감시하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오늘 논의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극을 보면서 언론의 역할, 언론의 책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본 프로그램 개편을 맞아서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최근 이슈가 쏟아지고 있는데 막을 내리게 돼서 좀 아쉬운 면이 없지 않은데요. 그동안 일요일 아침 이른 시간에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큰 감사 말씀 드립니다. 시사토크 이슈를 말한다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